LG U+플러스 2021년 결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석 느낌은 해야 할 것 또는 하기로 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대한경제 박흥순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은 24일 어깨에 따르면 LG U+에서 인터넷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고객사 수수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 이 고객사라 그러면 LG U+의 고객이 되겠죠. 그 고객사에 줘야 될 수수료. 그렇다면은 그 판매 대리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판매 대리점에 줘야 될 수수료를 수십억 원을 빼돌린 뒤에 잠적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해당 직원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그러나 그 기업 공시 내용을 보면은 횡령 사건에 대한 공시는 그 LG U+가 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보고서 그 주석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수수료에 대해서 수익의 인식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3항에 계약 체결 증분 원가 및 계약 자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통신 서비스 등 서비스 고객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영업비용 중 판매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체결 증분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예상 계약 기간에 걸쳐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인터넷 IPTV 등 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셋탑박스 등의 설치를 위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발생 시점의 계약이 이행 원가로 인식 후 예상 기간에 걸쳐 생각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개념이 확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이 계약 체결 증분 원가와 계약 이행 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적어도 재무상태표에는 그 잔액이 표시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그 의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를 아무리 훑어보아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주산업에서 과거에 이 건설 업종이나 그 조선 업종 쪽에서는 그 계약 자산을 미청구 공사라고 해가지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출 채권에 집어넣어져 있었습니다. 또는 기타 수취채권 등에 그냥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있었던 관행이 있는데, 최근에 그 KIFRS 1115호라는 그 수익인식이라는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그것을 재무상태표에 공식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산업은 계약자산 또는 미청구 공사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통신 서비스 업에서도 이 계약된 것을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을 계약 자산이라고 독립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표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가를 보면은요, 2020년 말 주가보다는 2,2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69%에서 78%, 9%가 상승했습니다. 완만한 상승세로 보여집니다. 5% 이상 주주병을 보면은 LG가 37.66%고요. 국민연금공단이 9.17%를 가지고 있고 외국 기관들이 36.93%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최대 주주인 LG의 수준만큼 가지고 있고 그만큼 LG U+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12조 8천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5.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매출에 변동하는 판매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스루풋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8조 원대로서 7.4%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율로는 2.2% 상승입니다.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신호가 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6.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증가하고 스루풋도 증가했지만 TOE 생산성으로 볼 때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변동이 없는데 소수점 세 자리를 반올림했을 때는 0.01포인트가 상승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9,379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시켜서 전년보다 12%가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모두 상품이고요. 2021년에 46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2000년도가 좀 독특한데 1532억 원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충당금, 그러니까 상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 이 증감액 범위 규모 정도로 그 크기가 큽니다. 이 3년 동안의 추세를 보았을 때 특이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2020년도가 특이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가 비정상인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말로 좀 글로써 좀 표시해 놓은 건데요. 상당히 그 논리 추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만 예외다 이런 것만 이제 인식을 하고 한번 다음으로 또 그 추적을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회사는 상품 구입 원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요것만 표시하고 나머지 비용들을 손익계산서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재고자산의 변동은 상품의 변동인데요. 464억 원이 감소한 것을 표시를 했고 이 상품 구입원가라고 표현한 금액에서 빼가지고 상품의 매입이라고 산출해서 회사가 제시한 이 금액에 맞추어서 역산해서 표기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상품 매출원가면 매출원가지 왜 구입원가로 표현했는지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물론 여기 판매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5.8%가 증가했고요. 이 MC 상품 구입 원가라고 표현된 것은 5.1%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 단가가 내려갔다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주요 비용을 보면은요. 인건비가 2021년에 1조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10.9%가 증가했고요. 비율로는 0.5% 상승했습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직원 수가 그런데 132명이 감소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2019년에 비해서는 2,500만 원, 연봉 2,500만 원 수준으로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에 12.4%가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더 높은 18.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8.8% 반대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외주 용역비는 5.6%가 증가했습니다. 판매 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인데 그것을 매출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이 리스트에서는 뺐습니다. 재고자산 회계에 대한 투명성 검증의 2단계란 게 있는데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비성분의 회사는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흐름 기준으로만 우선 비교를 해보면은 3년 동안 잔잔하게 4,10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464억 원이라는 재고의 그 감소액이 그에 비해서는 좀 작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없는 계정이지만 현금 흐름표에 계약 자산 등에 증가해가지고 비현금 조정액 내용 중에 내역대 이런 금액들을 찾아서 추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자산 등의 증가 금액이 2조 6천억 원대가 그 현금이 나갔다고 인식이 되면서 2조 6천억 원이 현금이 나갔다면 현금식으로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각 금액이 2조 3천억 원. 그래가지고 계약 자산 등이 결국은 증가가 2,696억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금액을 뽑아 보았습니다만은 이 계약 자산 등의 증가, 이런 것들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상대적인 계정을 재무상태표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회계의 원칙에서는 수수료에 대응한 것이 계약자산이라고 한다면 붕괴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 계정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만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또 추정을 해보라고 한다면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매출 채권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도 해보게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상품 회전율 WCAI 재고 회전율은 2019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TO의 생산성도 상승한 축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총자산 회전율은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제조가 달라서 매출채권 회전율에
기타 유동자산을 넣어서 산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약자산을 기타 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LG U+의 주석 내용을 보고서 이걸 포함시켜야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출을 다시 해본 건데요. 2019년에 3.6회전에서 떨어졌다가 조금 다시 올라갔지만 결국 2019년도보다는 수금 속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 채무, 이것은 매출 원가라는 게 상품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기타 채무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영업비용으로 해야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이것은 통신업에만 적용하는 우선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그런 산식으로 그 지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4.3 회전이었는데 2020년에 그 대금 지급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졌습니다. 요 2020년과 2019년이 이렇게 그 역방향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뭐 재고자산은 아니지만은 계약자산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번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상한 점은 기타의 유동자산으로 계약자산을 처리한다는 주석과는 다르게 2019년은 요 1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이 재무상태표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런 유사한 이 금액이 단기 선급금 계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책이 바뀌어진 거라고 제가 해석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산출한 결과가 3.6회전이 된 겁니다. 이런 역방향의 움직임이 무슨 좀 순리적인 방향인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로서 비유동자산에 투자된 금액은 무려 8,322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뭐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고요. 세후 현금 순이익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1조 원이 안 되지만 계산해 보면은 5조 5천억 원의 현금 순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금 수익률로 산출하면은 41.8%로서 전년보다 2.1%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한테 844억 원을 또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레버리지율은 뭐 크게 증가하지 않고 0.1포인트만 퍼센테이지만 증가한 거로 돼 있지만 2020년도에는 5,445억 원을 추가로 더 차입을 해서 39.5%에서 레버리지율이 41.8%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지급이자율을 그 지급이자 금액으로 한 지급이자율을 산출해 봤고요. 크게 높지 않은 금리 이자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주로 이익배당 등에 해당하겠습니다. 요 2021년은 다른 그 자본 유입이 가져간 돈이 있고요. 주주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2020년도가 정상적으로 이익배당만인데 1.4% ROE 기준에서 그 1.4%의 이익배당률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이익 배당 외에 자기 주식을 산 게 큰 포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FEM 최종 3,670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또는 벌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CBRR 현금 버퍼율인데요. 5.3%로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이 늦어질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128%로 증가했습니다. 누적 자본 성장률은 납입 자본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6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취득을 1천억 원을 현 시가보다도 비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입니다. 영업팀장급이 횡령한 것이 수수료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계약자산 처리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수정 설명드린 내용도 있는데요. 2019년 단기 선급금이 2020년부터 기타 유동자산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 방침이 바뀐 것으로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매출 채권 수금 속도하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속도 물론 이제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 지급도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판매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도 매입 채무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 속도들은 빨라졌대는데 이런 등등이 어떤 횡령과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